2022년 5월 27일 오전 11시 4분 마포구 합정동 오피스 빌딩 50층에 위치한 강혁 탐정사무소의 대형 유리창 너머로 서울 하늘이 유난히 맑았다. 한강 수면이 오전 햇빛을 받아 반사되었고 그 빛이 천장까지 닿았다. 이 도시 어딘가에서 오늘도 누군가가 무언가를 잃고 있었다. 그 누군가가 사무소 문을 두드렸다. 나정희가 접수를 받아 강혁에게 전달했다. 의뢰인은 강서준이라는 30대 초반의 남성이었다. 나정희는 그를 응접실로 안내하면서 한 가지를 강혁에게 귀띔했다. 눈이 이상해요. 어떻게요? 초점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고정되어 있어요. 마치 보고 싶지 않은 것을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은 눈이에요. 강혁이 재킷을 집어들고 응접실로 들어섰다. 강서준은 가죽 소파 끝에 걸터 앉아 있었다. 양복이 깔끔했지만 넥타이가 살짝 비틀려 있었다. 손이 무릎 위에 얹혀 있었고 아주 조금씩 떨렸다. 강혁은 그것을 보았다. 형사 시절의 버릇이 몸에 배어 있었다. 있는 것을 먼저 보고 없는 것을 파악하고 어색한 것을 마지막에 짚었다. 있는 것, 말쑥한 차림. 고급 시계, 정돈된 머리, 없는 것, 서류, 증거물. 이 사무소를 찾아오는 사람이 대부분 챙겨오는 어떤 준비물도 없었다. 어색한 것, 바로 나정희가 말한 그 눈. 뭔가를 목격하고 아직 그 잔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눈이었다. 강혁 탐정입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강서준이 입을 열었다. 형이요.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형이 어제 줄에 매달려 있었어요. 강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이해나가 입구 쪽에서 조용히 패드를 꺼내 들었다. 줄이요. 피아노 선이에요. 몸 전체에 피아노 선이 감겨 있었어요. 어깨에 2개, 허리에 하나, 무릎에 하나. 그리고 천장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마치 인형처럼요. 형이 스스로 그렇게 한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형이 줄에 매달려 있었는데 웃고 있었어요. 괜찮다고 했어요. 편하다고 했어요. 강서준의 손이 더 크게 움직였다. 형 가족도 다 그랬어요. 형수도 아이들도. 천장에서 누군가 선을 잡아당기면 움직이는 것처럼 걸었어요. 저한테 밥을 차려줬어요.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선에 매달려 있었어요. 강혁이 잠시 말이 없었다. 이해나가 패드를 내리고 강서준을 바라보았다. 형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시겠어요? 강서한, 40살.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에 살아요. 언제 거기 갔어요? 어제 오후 3시쯤요.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요. 오라고요. 얼마 만에 연락이 온 건가요? 강서준이 눈을 감았다가 떴다. 2년 만이에요. 이해나는 의뢰인을 안으로 모신 뒤 강혁과 짧게 의견을 교환했다. 단순 기행으로 보기엔 구체적이에요. 피아노 선이 천장에 연결되어 있고 여러 명이 그 상태를 공유한다면 외부 행위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감금이나 협박 상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2년 동안 격리되어 있는 사이에 집단적 심리 변형이 일어났거나요. 강혁이 강서준에게 돌아갔다. 형이 2년 전에 연락을 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강서준이 잠깐 머뭇거렸다. 인형이에요. 강혁이 눈을 가늘게 떴다. 우리 집이 원래 인형극을 하는 집이에요. 할아버지 때부터 해온 거예요. 아버지도 형도 저도 다 거기서 자랐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했어요. 지금도 하세요. 저는 때려치웠어요. 10년 전에 형은 계속했어요. 그런데 2년 전에 형이 새 인형 하나를 구했어요. 그 인형을 사고 나서 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연락도 끊고 새 집으로 이사가고 가족들을 외부와 완전히 차단했어요. 그 인형이 뭔데요? 강서준이 손을 무릎 위에 꽉 쥐었다. 장피에르라고 해요. 마법사 모양의 인형인데 원래 프랑스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3년 전에 한 골동품 경매에서 형이 엄청난 돈을 주고 낙찰받았어요. 이해나가 패드에 받아 적었다. 장피에르, 프랑스산. 골동품 경매, 처음에는 그냥 컬렉션 하나 추가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형이 점점 그 인형 얘기만 했어요. 인형이 자신에게 운을 가져다 준다고요. 사업이 잘 된다고요. 그 인형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한다고요. 그러다가 연락이 끊겼어요. 강혁이 메모를 마치고 강서준에게 말했다. 오늘 저녁에 직접 가보겠습니다. 세종이 강서한에 대한 기초 정보를 30분 만에 정리했다. 강서한, 1982년생, 40살, 2022년 현재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소재 단독주택 거주,
배우자 한미라, 38세, 자녀 2명. 장남 강준서 13살, 장녀 강혜지 10살. 직업은 전통 인형극단 강씨 인형극단 대표. 2022년 현재 인형극단 활동 내역 없음. 2020년 3월 이후 공연 이력 불명. 2년 이상 공연 기록이 없어요. 이해나가 화면을 짚었다. 그러면 수입은요? 이게 이상해요. 공연 수입은 없는데 덕계동 단독주택이 2020년 4월에 현금으로 매입되어 있어요. 감정가 32억이에요. 강혁이 고개를 들었다. 인형극단 대표가 32억 현금으로 집을 샀어요. 장피에르를 구입한 골동품 경매 내역도 찾았어요. 2019년 11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PDN 옥션에서 낙찰. 낙찰가 4억 8천만 원, 4억 8천만. 그 이전 강씨 인형극단의 연간 매출이 3년 평균 4,200만 원이에요. 강혁이 의자에서 일어났다. 4,200만 원 매출의 인형극단 대표가 4억 8천짜리 인형을 샀어요. 그리고 32억짜리 집을 현금으로 샀어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인형이 운을 가져다 준다고 했어요. 이해나는 이미 현장 방문 준비를 마쳐두었다. 무인 운전 기능을 갖춘 검정 아우디가 지하 주차장에 대기 중이었다. 이해나는 그 차를 자신이 직접 운전했다. 세종의 이동 서버가 트렁크에 실렸다. 드론 한 대가 소형 케이스 안에 접혀 들어가 있었다. 나정이가 두 사람에게 음식을 챙겨주었고 이해나는 김밥 2주를 받아 조수석 앞 수납 공간에 밀어 넣었다. 합정동에서 양주까지는 차로 약 1시간 거리였다. 이해나는 외곽 순환도로와 의정부를 경유하는 대신 덜 막히는 우회 경로를 선택했다. 강혁이 조수석에서 말없이 창밖을 보는 동안 이해나는 시속 120km로 거침없이 달렸다. 탐정님 김밥 드세요. 나중에 저혈당 오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강혁이 무뚝뚝하게 김밥을 집어들었다. 이해나가 눈을 앞에 고정한 채로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 표정을 강혁은 보지 않았다. 애나 씨 생각은 어때요? 현장을 보기 전까지는 2가지예요. 첫째는 강서한 일가가 어떤 종교적 혹은 집단적 의식에 빠져 있는 경우예요. 외부와 단절하고 일정한 의식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그런 행동 패턴을 형성했을 수 있어요. 둘째는 외부 행위자가 있는 경우예요. 누군가 실제로 그 집에서 가족들을 물리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어요. 이해나가 잠시 생각했다. 의뢰인이 어제 오후 3시에 집에 갔어요. 오후 3시라면 낮이에요. 낮에 방문한 외부인 앞에서 강서한 일가가 아무렇지도 않게 피아노 선에 매달려 밥을 차려줬다는 건 그 상태를 숨길 의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의뢰인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게 더 무서운 경우예요. 덕계동에 도착한 것은 오후 2시 30분이었다. 강서한의 집은 동네 끝자락에 있었다. 주변에 단독주택들이 드문드문 있었지만 그 집은 한 번에 눈에 들어왔다. 2층짜리 단독주택인데 담장이 높았다. 담장 안쪽으로 수풀이 자라 외부에서 건물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대문은 철제였고 잠겨 있었다. 이해나가 드론을 꺼냈다. 제가 먼저 띄울게요. 드론이 소음 없이 상공으로 올라갔다. 세종이 드론 영상을 실시간 수신했다. 화면에 집의 내부 마당과 건물 외관이 드러났다. 정원이 있었다. 잘 가꾸어진 정원이었다. 그 안에 사람이 있었다. 2사람이었다. 한 명은 성인 여성이었고 한 명은 아이였다. 2사람 모두 몸에 무언가가 감겨 있었다. 어깨와 허리. 그 실이 위로 올라가는 형태였지만 드론 화면에서는 실의 상단이 어디로 연결되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2사람은 정원에서 천천히 걸어 다니고 있었다. 걸음이 이상했다. 정상적인 보행이 아니었다. 어딘가에 끌려다니는 것처럼 발이 바닥에서 약간 떠 있는 느낌이었다. 강혁이 화면을 보며 말했다. 대문을 두드려 보겠습니다. 강혁이 인터폰을 눌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인터폰에서 남자 목소리가 나왔다.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였다. 누구세요? 강서한 씨 맞죠? 저는 강혁 탐정입니다. 동생분이 저한테 의뢰를 했어요. 다시 침묵. 들어오세요. 철제 대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강혁과 이해나가 안으로 들어섰다. 현관문 앞에 강서한이 서 있었다. 키가 크고 체형이 균형 잡힌 남자였다.
얼굴이 평온했다. 표정이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다. 그리고 강혁이 처음 본 순간 파악했다. 어깨에 피아노 선이 감겨 있었다. 두 가닥, 각각 양쪽 어깨에서 올라가 현관 처마 위로 연결되었다. 현관 처마 안쪽에서 선이 위로 이어졌는데 2층 창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강서아는 피아노 선에 매달린 채로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맞았다. 어서 오세요. 강혁이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괜찮아 보이시는군요. 편해요.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 넓은 거실이 나왔다. 거실에는 천장에 복잡한 도르래 구조가 설치되어 있었다. 여러 방향으로 뻗은 가이드 레일이 천장에 붙어 있었고 거기에 수십 가닥의 피아노 선이 달려 있었다. 거실에 있는 사람마다 그 선 중 몇 가닥이 몸에 연결되어 있었다. 한미라가 주방에서 나왔다. 두 손에 쟁반을 들고 있었다. 어깨와 양쪽 손목에 피아노 선이 감겨 있었다. 걸을 때 선이 살짝 긴장하면서 그녀의 동작을 이끄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녀는 자연스럽게 쟁반을 내려놓았다. 차 드세요. 강혁이 의자에 앉았다 있는 것. 천장 구조물, 피아노 선, 각 가족 구성원에게 연결된 선, 정밀하게 설계된 도르래 시스템, 없는 것, 선을 조작하는 사람. 2층에서 선을 잡아당길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보이지 않았다. 어색한 것, 강서한과 한미라의 표정, 공포나 저항이 전혀 없었다. 자신들의 상태를 완전히 정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선이 언제부터 연결된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강서한이 소파에 앉으며 답했다. 처음에는 무거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편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선이 거기에 맞춰줘요. 2층에 선을 잡아당기는 사람이 있어요? 강서한이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그러면 선이 스스로 움직여요? 강서한이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장피에르가 조종해요. 강서한이 인형을 가져왔다. 높이는 대략 60cm였다. 인형은 서양 마법사 의상을 입고 있었다. 뾰족한 모자, 별과 달이 수놓인 망토, 검은 눈, 얼굴은 나무로 조각된 것이었는데 채색이 정교했다. 눈이 특히 이상했다. 나무인데 눈에 깊이가 있었다. 마치 실제 눈알처럼 안쪽이 파여 있었고 그 안에 짙은 갈색 유리가 박혀 있었다. 인형은 강서한의 양손 위에 얹혀 있었다. 이에나가 가까이 다가가서 살폈다. 이게 장피에르예요? 강서한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인형을 갖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사업이 잘 됐어요. 집도 샀어요. 아이들이 건강해졌어요. 장피에르가 원하는 걸 들어주면 이렇게 잘 살 수 있어요. 장피에르가 원하는 게 뭔데요? 강서한이 인형을 내려다보았다. 같이 있는 거요. 그리고 우리가 인형처럼 움직이는 거요. 이에나가 인형을 더 자세히 보려고 손을 뻗었다. 그 순간 강서한이 인형을 몸쪽으로 당겼다. 만지면 안 돼요. 이에나가 손을 거두었다. 강혁이 강서한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어디 있어요? 2층에 있어요. 잘 지내요. 아이들을 잠깐 볼 수 있어요? 강서한이 잠시 인형을 바라보았다. 마치 허락을 구하는 것처럼. 그러고 나서 고개를 들었다. 올라가도 돼요. 강혁과 이에나가 2층 계단을 올라갔다. 2층 복도에서 처음 본 것은 천장이었다. 천장 전체에 레일이 깔려 있었다. 1층보다 더 촘촘했다. 그리고 그 레일에 걸린 피아노 선들이 아이들 방문 사이로 들어가 있었다. 강혁이 방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아이의 목소리였다. 문을 열자 두 아이가 있었다. 장남 강준서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어깨와 손목에 피아노 선이 감겨 있었다. 장녀 강혜진은 바닥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역시 어깨에 선이 있었다. 두 아이 모두 표정이 평온했다. 강혁이 강준서에게 말을 걸었다. 학교 잘 다니고 있어. 강준서가 고개를 들었다. 안 가요. 왜요? 장피에르가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언제부터? 1년쯤 됐어요. 강혁이 강혜지를 바라보았다. 강혜지는 그림을 계속 그렸다. 그 그림 안에는 사람 형상들이 있었는데 모두 실에 매달려 있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작은 인형 모양이 그려져 있었다. 뾰족한 모자와 망토를 입은 형상이었다. 이에나가 그 그림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이에나가 강혁에게 조용히 말했다. 아이들이 1년 넘게 학교를 안 갔어요. 알았어요. 이건 아동복지법 위반이에요. 알아요.
그런데 지금 그걸로 신고하면 아이들이 부모와 분리돼요. 그 전에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체 구조를 파악해야 해요.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이 다시 거실로 내려오자 강서한이 기다리고 있었다. 강혁이 소파에 앉으며 물었다. 장피에르를 어디서 구했어요? PDN 옥션에서요. 2019년 11월이었어요. 그 이전 소유자가 누구였는지 알아요? 강서한이 고개를 저었다. 몰라요. 경매 담당자가 프랑스에서 들어온 물건이라고만 했어요. 처음 가져왔을 때는 어땠어요? 강서한이 잠시 눈을 아래로 향했다. 처음에는 그냥 인형이었어요. 그런데 자꾸 꿈에 나왔어요. 꿈 안에서 그 인형이 말을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잘 될 거라고요. 그래서 해줬어요. 인형이 꿈에서 뭘 원했어요. 자기 집에서 모두가 인형처럼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이에나가 패드에 빠르게 적었다. 그러면서 가만히 인형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장피에르의 눈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이에나는 시선을 패드로 돌렸다. 사무소로 돌아온 강혁은 세종에게 세 가지를 동시에 지시했다. 첫째, PDN 옥션에서 장피에르 낙찰 이전 소유 이력 추적. 둘째, 강서한 일가가 2년 사이에 지출한 금액 분석. 셋째, 아동복지법 위반 관련 경고 조치 선행 여부 확인. 세종이 처리를 시작하는 동안 이해나는 실험실로 갔다. 송태풍이 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해나가 드론으로 촬영한 피아노 선의 고화질 이미지를 분석기에 올렸다. 송태풍이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피아노 선 규격이 직경 1mm 정도예요. 단순 공예용이나 관악기용이 아니에요. 이건 산업용 스틸 와이어에 가까운 인장 강도예요. 성인 한 명의 체중을 충분히 지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몸을 들어올릴 수 있는 강도예요? 부분 지지는 가능해요. 전체 체중을 들어올리려면 결속 지점이 더 많아야 해요. 어깨 두 곳과 허리 한 곳 정도면 걸으면서 체중의 30%에서 40%를 선에 의존하는 게 가능해요. 그 상태로 오래 있으면요. 근육이 선의 방향을 따라 재편되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선에 맞춰 움직이는 근육 패턴이 형성돼요. 이게 습관화되면 선 없이는 움직이기 불편해지는 상태가 와요. 얼마나 오래 걸려요. 개인차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매달린 상태를 2개월 이상 유지하면 근육과 척추 구조가 그 방향으로 적응해요. 이에나가 송태풍을 바라보았다. 2년이에요. 송태풍의 표정이 굳었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들은 선 없이 스스로 서 있기 어려운 상태일 수 있어요. 세종이 첫 번째 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PDN 옥션 장피에르 낙찰 이전 소유 이력. 2019년 이전 소유자는 경기도 포천시 거주 박광수. 2018년 11월에 경매에 위탁함. 위탁 이유 불명. 그 이전 소유자. 2014년 충청북도 청주시 거주 임재호. 2015년 경매 위탁. 그 이전 소유자. 2008년 부산시 수영구 거주 최동선. 2012년 경매 위탁. 이에나가 화면을 보면서 말했다. 계속 경매에 나왔다 낙찰됐다가 또 경매에 나와요. 전 소유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봐요. 세종이 추가 조회를 시작했다. 5분 뒤 결과가 나왔다. 박광수. 2019년 현재 경기도 포천시 소재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입원 중. 입원 사유 불명. 임재호. 2020년 폐암으로 사망.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사회적 고립 상태. 가족과의 연락 단절. 최동선. 2012년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 후 2014년 자살. 배우자와 자녀 3명은 현재 이산 상태. 이에나가 패드를 내려놓았다. 강혁이 조용히 말했다. 장피에르를 가진 사람마다 처음에는 잘 됐고 나중에는 무너졌어요. 강서한은 지금 잘 되는 시기예요. 아직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이틀 뒤 강혁은 강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아동복지 쪽 협력기관 연결 좀 해줘. 아동 분리 조치까지 가지 않고 모니터링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루트로. 어디야? 양주 덕계동. 아이 2명인데 1년 이상 학교 안 갔어. 신체 구속 상태이기도 하고. 신체 구속? 나중에 설명할게. 지금 당장은 행정적으로 막혀 있으면 안 돼. 내가 더 파봐야 해. 수화기 너머에서 강민혁이 잠깐 침묵했다. 알겠어. 30분.
강혁이 전화를 끊자마자 이해나가 들어왔다. 탐정님 추가로 확인한 게 있어요. PDN 옥션 담당자를 직접 만나봤어요. 담당자가 만나줬어요? 제가 부탁하면 대부분 만나줘요. 강혁이 입을 다물었다. 담당자 말로는 장피에르가 최초로 경매에 들어온 게 2004년이래요. 그 이전에는 어디 있었는지 기록이 없어요. 프랑스에서 들어왔다는 것만 알고 있고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경매에 나올 때마다 소유자의 위탁 사유가 항상 동일해요. 뭔데요? 사망 또는 행방불명이에요. 강혁이 이해나를 바라보았다. 2004년 이전에도 그랬을 거예요. 기록이 없으니 확인은 안 되지만 장피에르는 소유자가 무너지면 다시 시장에 나와요. 그리고 다음 소유자를 찾아요. 이해나가 패드를 들었다. 제가 한 가지 더 찾았어요. 장피에르의 원산지에 대한 유럽 자료예요. 프랑스 인형극 연구 아카이브에 비슷한 이름의 인형 관련 기록이 있어요. 19세기 후반 파리의 인형극단에 있었던 인형이에요. 그 인형극단에서 일련의 사고가 있었어요. 단원들이 차례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거나 사망했어요. 결국 극단이 해체되었고 인형의 행방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방이 잠시 고요해졌다. 19세기예요? 기록상 120년 이상 된 물건이에요. 다음 날 강혁은 혼자 덕계동 집으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이에나를 데려가지 않았다. 대신 세종의 소형 모듈을 재킷 안에 숨겨서 가져갔다. 세종은 음성 인식으로 작동하는 초소형 모드에서 주변 영상과 음성을 수집할 수 있었다. 강서한이 다시 문을 열었다. 어깨 위 피아노 선은 어제와 똑같이 연결되어 있었다. 오셨군요. 잠깐 더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2층을 좀 더 봐도 될까요? 강서한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혁이 2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를 지나 아이들 방을 지나쳤다. 복도 끝에 방이 하나 더 있었다. 문이 닫혀 있었다. 강혁이 손잡이를 잡았다. 잠겨 있었다. 그 순간 강서한이 계단 위로 올라왔다. 그 방은 안 돼요. 왜요? 장피에르 방이에요. 강혁이 강서한을 바라보았다. 인형에게 방이 있어요. 항상 거기 있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한테 힘이 와요. 지금 장피에르는 거기 있어요? 강서한이 잠깐 멈추었다. 아까 거실에서 봤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2층에 올라오기 전에 거실에 인형이 없었어요. 강서한 씨도 거실에 없었고요. 강서한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기억이 잘. 방을 열어주세요. 강서한이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강혁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종이 이미 문틈 사이의 온도 차이와 내부 음향을 분석 중이었다. 세종이 귀에 닿은 무선 이어폰으로 짧게 말했다. 해당 방 내부 온도는 복도보다 2도 낮습니다. 내부에서 미세한 기계 구동 소음이 감지됩니다. 기계 소음. 강혁이 계단을 내려오면서 거실을 다시 살폈다. 천장 레일 구조를 다시 보았다. 레일이 거실에서 2층으로 이어지고 2층 복도를 지나 복도 끝 방 방향으로 이어졌다. 선들이 그 방에서 나오는 구조였다. 사무소로 돌아온 강혁은 이해나와 송태풍에게 기계 소음 데이터를 전달했다. 송태풍이 데이터를 분석했다. 이 주파수 패턴은 소형 전동 권양기예요. 와이어를 감거나 풀 때 나는 소음이에요. 산업용이 아니라 연극 무대 소도구급이에요. 전동 권양기. 선을 자동으로 당기고 풀어주는 장치예요. 천장에 설치해두고 전동으로 제어하면 선을 잡아당기는 사람이 없어도 돼요. 그 장치가 그 방에 있는 거예요? 소음 패턴상 그렇게 보여요. 상당히 여러 개가 설치된 것 같고요. 이에나가 끼어들었다. 그러면 장피에르가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전동장치가 조종하는 거잖아요. 장피에르가 전동장치를 작동시키는 구조가 있다면 강혁이 중얼거렸다. 그 인형 안에 발신기가 있어요. 세 사람이 동시에 그 결론에 도달했다. 장피에르 안에 무선 발신기나 모션 센서가 탑재되어 있고 인형의 위치나 움직임이 전동 권양기를 제어하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에나가 말했다. 그러면 이건 기술 범죄예요. 초자 연적 현상이 아니에요. 송태풍이 분석기를 들여다보며 덧붙였다. 피아노 선으로 사람을 2년 넘게 통제한 거예요. 장피에르를 매개로 전동 시스템을 구동해서 강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장피에르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이에나는 PDN 옥션 담당자를 다시 찾아갔다. 이번에는 강혁도 함께였다.
담당자는 임채욱이라는 40대 중반의 남성이었다. 2022년 현재 PDN 옥션 수석 감정사였다. 강혁이 신분을 밝히자 임채욱이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장피에르를 처음 경매에 위탁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기록을 다시 확인해봐야 이미 확인하셨죠. 2004년에 처음 들어왔다고 이해나 씨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그 위탁자가 누구였어요? 임채욱이 자료를 꺼냈다. 2004년 위탁자는 경기도 고양시 거주 박철수예요. 위탁 사유는 본인 사망으로 인한 유족 위탁이에요. 박철수가 사망했어요. 네. 유족이 위탁했어요. 강혁이 박철수의 정보를 세종에게 바로 전송했다. 세종이 박철수 관련 정보를 조회했다. 1941년생, 인형극 배우, 2004년 사망, 쌓이는 신부전이었다. 그러나 사망 직전 한 달간 서울 마포구 소재 정신건강의학과에 외래 치료 기록이 있었다. 진단명은 편집성 망상 장애였다. 박철수도 인형극 배우였어요. 이해나가 말했다. 장피에르를 가진 사람들 중 인형극 관련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확인해봐요. 세종이 조회했다. 최동선, 인형 수집가, 인형극 동호회 20년 활동, 임재호, 전통공예 조각가, 인형 수공예 경력 있음, 박광수, 아동문화예술기획자, 인형극 공연 기획 다수, 강서한, 인형극단 대표, 이해나가 목록을 읽으며 말했다. 전부 인형과 연관된 사람들이에요. 강혁이 임채욱을 바라보았다. 경매에서 이 인형의 구매자는 항상 어떻게 결정됐어요? 임채욱이 잠시 망설였다. 낙찰자가 결정되는 방식은 당연히 최고가 입찰인데 이상하게도 장피에르는 항상 인형 관련 종사자들이 최고가를 써냈어요. 특이했어요. 입찰자 섭외 과정에서 특정 대상에게 먼저 연락이 간 적 있어요. 임채욱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강혁이 테이블 위에 두 손을 얹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임채욱이 입술을 움직였다. 경매 물건이 들어올 때 의뢰인 측에서 특정 잠재 구매자 리스트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해당 분야 컬렉터에게 안내를 보내는 거니까요. 장피에르가 들어올 때마다 의뢰인 측에서 인형극 관련 종사자 리스트를 요청했어요. 의뢰인이 항상 동일 인물이에요? 임채욱이 고개를 끄덕였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요. 의뢰인의 이름은 정우진이었다. 세종이 즉시 조회를 시작했다. 정우진, 1957년생, 65살, 현재 경기도 연천군 거주, 직업은 인형극 연구가, 저서 다수, 대학 강연 이력. 그러나 20년 전부터 대외 활동이 없었다. 세종이 추가로 연결고리를 찾았다. 정우진, 2004년 이전 기록, 인형극단 운영 이력, 극단명 정씨 인형극단. 주요 레퍼토리 중 하나가 마법사 장피에르를 주인공으로 한 전통 인형극이었다. 그리고 정씨 인형극단 단원 명단에 박철수가 있었다. 이해나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정우진이 장피에르를 만든 사람이에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면 그 인형을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고 인형 안에 기술 장치를 심은 사람이에요.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연천까지 가야 알겠죠. 강혁과 이해나는 이튿날 새벽에 출발했다. 연천은 서울에서 차로 2시간 거리였다. 이해나가 운전했다. 국도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갔다. 풍경이 점점 들판과 산으로 바뀌었다.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 이 사건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뭔데요? 왜 이 모든 걸 만들었을까요? 인형 안에 발신기를 심고 집에 전동 권양기를 설치하고 가족 전체를 2년 동안 선으로 통제하는 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걸 원했을까요? 강혁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인형극 배우들은 인형을 조종해요. 인형이 움직이려면 사람이 실을 잡아당겨야 해요. 네. 그런데 인형이 오래되거나 특별한 이유가 생기면 그 관계가 뒤집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형이 사람을 조종한다고. 그게 원작 이야기에서도 그렇죠. 아버지가 했던 말. 인형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인형에 조종당하는 거라고. 정우진이 그 말을 믿었을 거예요. 이해나가 핸들을 잡은 채로 강혁을 잠깐 바라보았다. 믿어서 그걸 현실로 만든 거예요? 아니면 그 반대예요. 인형에게 조종당하는 사람들을 실제로 만들어내면
자신이 진정한 조종자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정우진의 집은 연천군 외곽의 단독 건물이었다. 크지 않았다. 낡은 2층 집이었다. 마당에 잡초가 자라 있었고 우편함이 꽉 차 있었다. 사람이 오래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지냈다는 느낌이었다. 강혁이 문을 두드렸다. 반응이 없었다. 이해나가 세종 모듈로 건물 내부 열감지를 시도했다. 1층 안쪽에 체온이 감지되어 강혁이 다시 문을 두드렸다. 정우진 씨, 강혁 탐정입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잠시 후 발소리가 들렸다. 느린 발소리였다. 문이 열렸다. 정우진은 65이었지만 보기보다 많이 늙어 보였다. 흰 머리가 뒤로 묶여 있었고 눈이 깊게 들어가 있었다. 손에는 나무 조각 공구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공구를 쥔 손목에 가느다란 피아노 선이 감겨 있었다. 강혁과 이해나가 동시에 그것을 보았다. 정우진도 그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손을 살짝 들어 보였다. 들어오세요. 정우진의 집 안에는 인형이 가득했다. 온갖 종류의 인형이 선반에 빼곡했다. 마리오네트 형태의 것들이 많았다. 천장에도 인형 몇 개가 매달려 있었다. 그중 하나가 장피에르와 유사한 형태였다. 뾰족한 모자와 망토. 정우진이 의자에 앉았다. 천천히 앉는 동작이었다. 알고 왔군요. 강혁이 맞은편에 앉았다. 장피에르가 어떤 물건인지 말씀해 주세요. 정우진이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다. 제가 만들었어요. 25년 전에 이해나가 패드를 꺼냈다. 제가 정씨 인형극단 대표였어요. 단원이 6명이었어요. 다들 평생 인형극을 해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단원들이 제 말을 안 들었어요. 공연 방향이 달랐어요. 스타일이 달랐어요. 다들 자기 방식이 맞다고 했어요. 강혁이 말없이 들었다. 인형극은 조종하는 사람의 의도가 전달되어야 해요. 인형이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 단원들은 인형이 자기를 이끈다고 했어요. 자기가 조종하는 게 아니라 인형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요. 그 말이 싫었어요? 두려웠어요. 인형이 사람을 이끈다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역전시키고 싶었어요. 역전이요. 인형이 사람을 이끄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사람이 인형처럼 되어버리는 상황을 만들면 어떨까 했어요. 사람이 인형이 되면 조종당하는 게 자연스러워져요. 그러면 조종하는 나는 진짜 마스터가 되는 거라고. 정우진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자백이 아니라 설명이었다. 장피에르 안에 발신기를 심었어요. 소형 마이크로 컨트롤러 기반 무선 모듈이에요. 인형의 위치와 기울기를 감지해서 집안에 설치된 전동 권양기에 신호를 보내요. 구매자가 집에 인형을 들여놓으면 제가 원격으로 권양기 설치 방문을 보내요. 방문이요. 기술자들이 집 수리업자로 위장해서 가요. 구매자는 인형을 좋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집 인테리어를 바꾼다고 해도 거부하지 않아요. 권양기가 설치되면 인형 신호에 따라 구동되어 이에나가 패드를 내렸다. 그 사람들이 원해서 선을 달았어요? 처음에는 아니에요. 그러나 한두 달이 지나면 선에 익숙해져요. 근육이 선에 맞춰져요. 그리고 꿈을 꿔요. 꿈을요. 제가 잠재 신호를 보내요. 인형이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저주파 음성이에요. 수면 중에 들어가도록 설계했어요. 그 사람들이 꿈에서 인형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강혁이 조용히 말했다. 기술로 만든 저주예요. 정우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들은 스스로 선을 원하게 돼요. 인형이 원한다고 느끼니까요. 강혁이 일어서려다 멈추었다. 그는 정우진의 손목을 다시 바라보았다. 피아노 선, 당신 손목에 달린 건 뭐예요? 정우진이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제가 만든 거예요. 스스로 자기 손목에 달았어요. 네. 이에나가 고개를 들었다. 정우진이 천천히 말했다. 25년 동안 제가 만든 시스템을 통해 여러 명을 인형으로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을 완전히 통제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알았어요. 뭘요? 제가 그들을 통제하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그들에게 조종당하고 있었어요. 강혁이 자리에 다시 앉았다. 어떻게요? 제가 이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매일 원격 신호를 보내야 했어요. 기술자를 보내야 했어요. 인형을 점검해야 했어요. 그 사람들의 상태를 모니터링해야 했어요.
그 일을 3년, 내년, 5년 하다 보니 제 생활 전체가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정우진이 손목의 선을 가볍게 만졌다. 그 사람들이 인형처럼 살기 위해서는 제가 인형 조종자처럼 살아야 했어요. 조종자도 인형과 함께 묶인 거예요. 그걸 알고 나서 스스로 선을 달았어요. 이제 저도 인형이에요. 조종하는 자도 조종당하는 자도 다 같은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강혁이 오랫동안 정우진을 바라보았다. 이 사람은 공포가 아니었다. 패배가 있었다. 오래된 집착의 끝에서 그 집착 자체에 삼켜진 사람의 눈이었다. 이해나가 조용히 말했다. 강서한 일가는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2년 넘게 선에 매달려 있었어요. 정우진이 눈을 감았다. 해제 코드를 드릴게요. 장피에르에 입력하면 모든 권양기가 멈춰요. 선이 저절로 풀려요. 강혁은 정우진에게서 해제 코드를 받았다. 동시에 강민혁에게 연락했다. 형, 지금 연천이야. 경기도 연천군에서 장기 감금 및 기계 조작에 의한 신체 통제 사건이에요. 피의자 신병 확보해줘. 수화기 너머에서 강민혁이 짧게 답했다. 혀가 이번에는 진짜 큰 거네. 알겠어. 30분 안에 연천경찰서에 연락할게. 강혁이 전화를 끊고 이해나를 바라보았다. 덕계동으로 가요. 이해나가 이미 차 키를 들고 있었다. 양주 덕계동 강서안의 집에 도착한 것은 오후 3시 40분이었다. 강혁이 인터폰을 눌렀다. 강서안이 문을 열었다. 오늘도 어깨에 서는 그대로였다. 강혁이 장피애를 가져오게 했다. 강서안이 인형을 들고 왔다. 표정이 경계하는 것처럼 보였다. 강혁이 인형을 받아들었다. 강서안이 손을 뻗어 막으려 했지만 강혁이 한 발 물러서며 인형을 유지했다. 해제해도 돼요. 이에나가 코드를 입력했다. 장피에르 뒤쪽 은밀한 패널 안에 숫자 패드가 있었다. 정우진이 알려준 6자리 숫자를 눌렀다. 천장에서 소리가 났다. 전동 권양기가 멈추었다. 선들이 일제히 느슨해졌다. 강서안의 어깨에서 선이 처음으로 늘어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강서안이 자신의 어깨를 바라보았다. 표정이 처음으로 혼란스러워졌다. 2층에서 아이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아빠 선이 떨어졌어. 강서안이 자신의 팔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선 없이 들어 올린 팔이었다. 팔이 무거운 것처럼 흔들렸다. 이에나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말했다. 송태풍 박사 말로는 근육 재활에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릴 거래요. 강혁이 장피에르를 들고 거실 탁자에 내려놓았다. 인형의 눈이 천장을 향했다. 강서한 일가는 이후 아동복지기관과 연계한 심리치료를 받았다. 아이들은 3달 뒤 학교에 복귀했다. 강서한과 한미라는 근육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왔다. 정우진은 기계 장치에 의한 신체 통제 및 장기 감금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심리적 유도와 기술 조작이 주요 방법이었기 때문에 혐의 구성에 시간이 걸렸다. 강민혁이 검찰 측에서 법리 해석을 주도했다. 결국 정우진은 정보통신 장비를 이용한 감금 및 신체 자유 침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장피에르는 증거물로 수거되었다. 내부를 분해하니 소형 무선 모듈과 마이크로폰이 나왔다. 일본제 소형 컨트롤러가 인형 몸통 안에 접착된 상태로 발견되었다. 정우진이 직접 제작한 것이었다. 강서준이 사무소에 인사를 왔다. 형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어요. 강혁이 차를 내밀었다. 형이 왜 그 인형을 샀을까요? 강서준이 잠시 생각했다. 형은 원래 인형극이 싫었어요. 저처럼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인형극을 다시 시작했어요. 미워하던 것에 결국 돌아간 거예요. 강혁이 잔을 내려놓았다. 장피에르가 처음에 운을 가져다 줬다고 했어요. 실제로 그 시기에 사업이 잘 됐어요. 그건 정우진이 관리하는 구매자 네트워크가 있었어요. 처음 구매자에게는 특정 사업 기회를 연결해 줬어요. 그래야 인형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요. 그 믿음을 바탕으로 통제를 시작했어요. 강서준이 눈을 감았다가 떴다. 운이 아니었어요. 운이 아니었어요. 강서준이 천천히 일어섰다. 형한테 가야겠어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이에나가 사무소 창가에 서 있었다. 강혁이 옆으로 왔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다. 이에나가 말했다. 정우진은 결국 자기가 만든 시스템에 갇혔어요.
네. 조종하는 사람도 조종당한다는 게 맞아요. 누군가를 완전히 통제하려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신경 써야 하니까요. 애나 씨 그 말을 왜 하는 거예요? 이애나가 잠깐 멈추었다. 그냥이에요. 강혁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애나도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 불빛들이 강물 위에도 번졌다. 강혁이 조용히 말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이상한 것 하나 알아요. 뭔데요? 장피에르는 처음부터 발신기가 심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인형의 눈이 진짜처럼 보였어요. 나무 인형인데 눈에 깊이가 있었어요. 정우진이 공들여 만든 거겠죠. 그 눈을 처음 봤을 때 무언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꼈어요. 발신기와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알고 난 뒤에도 그 느낌이 지워지지 않아요. 이에나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기술이 아무리 정교해도 결국 사람이 그것을 사람처럼 느끼도록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강혁이 이에나를 바라보았다. 맞아요. 두 사람은 다시 말이 없어졌다. 서울밤이 깊어갔다. 강혁 탐정사무소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